안녕하십니까.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외침을 당해왔습니다. 이걸 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기원전 300년부터 1950년 그야말로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또한 이러한 정신들을 무기로 표현해내게 됩니다. 아마 영화 활이라던가 아니면 신기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기른 영화 명랑 등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무기 중에는 이런 영화 속에 등장했던 무기들도 있고, 또 우리 민족 아주 고유의 무기를 손꼽히는 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민족 최초의 무기로 손꼽히는 것은 주먹도끼와 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돌덩이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석기 시대 한민족들은 채집이나 수렵을 통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직접 따면 되지만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맨손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을 깨트려서 일종의 날카로운 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먹도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사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때려잡을 때도 이런 걸 사용했고, 또 한 가지로 찌개 같은 경우에는 무기의 역할도 했지만 곡식을 빻는다거나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역사 시간, 특히 국사 시간에 한 번쯤 다 배워봤을 그런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 할아버지를 여러분은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신화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비파형 동검이 이 어떻게 보면 당시 고조선의 강력을 나타내는 무기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만주 지역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고조선이 다른 여타 청동기 문화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비파형 동검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칼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그런 면을 갖고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골동골하고, 또 한 가지의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을 세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파형 동검이 주목을 받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조선이 강대했던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보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무기 그러면 보통 창을 언급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무기 그러면 보통 칼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삼국사기라든가 역사서들을 보면은 고구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주몽 같은 경우에도 활을 잘 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 역사서들을 보면은 동이족, 즉 활을 중요시 여긴 민족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 면에서도 우리나라 활은 서양의 양궁이라든가 몽골의 활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죠. 작다 보니까 휴대성,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고 먼 거리까지 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이라고 할 수 있는 각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서양이나 몽골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 재료만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활의 사정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우리나라 활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 방식은 들을 비우고 산에 있는 산성에 들어가서 장기간 항전하는 청야수송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에 있어서 활은 매우 유용한 무기로 활용이 됐는데요. 특히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인 기사를
매우 장려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활을 이용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오늘날의 저격총처럼 아주 정밀한 그런 정밀도와 또한 긴 사정거리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편전에 사용되는 활은 보통 화살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 통화라고 불리는 이런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매우 강하고 빠른 화살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500m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 활을 통해서 이 편전의 활약상을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당시 이 여진족들 같은 경우에는 몽골 활로 불리는 본인들만의 아주 고유한 활을 사용했지만 크기도 우리가 쓰던 각궁에 비해서 컸고 반면에 우리는 작은 각궁에 이 편전을 사용해서 먼 거리에서 영화 주인공이 많은 여진족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편전이 다른 나라에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을 정도로 조선이 가지고 있던 매우 특수했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화약이라는 이것은 중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지만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은 한반도에 넘어와서 그야말로 다양한 무기 체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뒤에 보고 있는 여러 이런 무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화약 무기 중에 아주 특별했던 무기가 바로 조선의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차가 있겠습니다. 이 화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화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로켓포탄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밖에 화약을 장착한 신기정이라는 그런 화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단발 내지 혹은 연발로 발사할 수 있었고 최대 차이는 있지만 200여 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적이 오면 신호에 따라 해당 방면의 목화수차를 발사하다가 적이 백보 안으로 들어오면 목화수차와 화차를 일제히 사격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차에 이용된 43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히 떨어진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편리한 이동성도 화차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화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활이라던가 총통들에 비해서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발사대를 좀 작게 만들고 이래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이동할 수 있는 바퀴 부분을 조금은 축소를 시켜서 산악 지형에서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가운데 육군에서 복무하고 계신 장병들은 크레모아라는 그런 무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병 전투, 특히 이제 방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종의 지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크레모아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폭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폭탄으로 불리는 비격 진철레가 아주 대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조선 중기에 개발된 이 특수 폭탄 같은 경우에 이 임진왜란 당시 실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격 진철레는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화약과 또한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철 조각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폭발과 동시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게 비격 진철레에는 또 하나의 특수한 그런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마 포병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포탄에 장착되는 여러 신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연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연신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탄이 터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격진천래에도 그런 지연신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선에 불이 붙여서 이 지연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후에 뻥 터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폭발과 함께 수많은 철조각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비군들이 방어하고 있던 지역에 이 비격진천래가 떨어졌고, 이것을 신기하게 여겼던 왜군들이 이 비격진천래를 보러 갔다가 얼마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많은 왜군들이 살상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선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군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 뒤편에 이런 대장군전의 모형이 지금 있습니다. 이 대장군전은 사실 오늘날의 미사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약의 힘을 이용해서 성이라든가 적의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대형 화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시대 화살의 진화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33.7kg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장군전을 만들 때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군전은 총통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1.6km에서 2.1km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적함을 격파하는데 이 대장군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던 조선의 미사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대장군전에는 이 3개 혹은 4개의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대장군전이 화약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갔을 때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 분들께서 지금의 과학기술에 못지않은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실제 사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항공기술 발전에도 어쩌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하면 떠올리는 그런 아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임진왜란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북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거북선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만든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거북선이 만들어진 역사는 사실 그 이전으로 훨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오늘날의 일본 왜구들은 수시로 한반도를 공격을 했고, 특히 해상에서 이를 막던 고려 수군이라든가 조선 수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왜구들과의 해전에서 또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런 해전 가운데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화약무기인 총통도 개발이 되었고, 또 한 가지로는 당시 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칼을 이용한 백병전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해전에서. 백병전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군함이 필요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전부터 일종의 돌격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선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점차 개량돼서 이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배들과 매우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상부가 덮개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구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날카로운 창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싸우는 이 수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포라든가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배 사면에 모두 갖고 있었고, 재질적인 측면에서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충파, 즉 배를 부딪혀 공격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북선이 참여한 경우 조선 수군의 해전 전술은 우선 거북선이 돌격과 함께 판옥선이 협공에 의해서 일본 수군의 지휘선 격파와 지휘관 사살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휘 세력을 사전에 경멸하게 된다면 그만큼 적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옥선, 거북선의 총통 공격, 즉 화포로 적함을 파괴했는데요. 이후 활과 소형 화약 무기에 의한 사살이 이루어졌고, 화공을 이용해 적함을 불태우면서 이런 왜군과의 해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왜군들의 백병전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 전차라고 할 수 있는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거북선은 특히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만들었던 아주 고유한 무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한민족 특유의 무기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사정, 즉 먼 거리 혹은 원거리를 지향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그런 전투 방법은 말을 이용한 기마전 혹은 산성을 이용한 방어전을 많이 수행했는데요. 특히 고구려 시대를 살펴보면은 적과 물론 직접 맞닥뜨려 싸운 적도 있지만 들판에 있던 성을 포기하고 산성으로 전투 지역을 옮겨서 싸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먼 거리에서 다수의 적을 살상해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다 보니 한 발로 그야말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화차라던가 아니면은 비격진철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 체계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기동성도 사실 우리 한민족 특유의 무기에 담겨 있는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활만 보더라도 서양의 양궁이나 아니면 몽골 활에 비해서 크기는 작았지만 먼 거리를 먼저 타격할 수 있었고, 또한 이동성 면에서도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기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했냐면, 사실 최근 우리 K-팝 혹은 또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또 K-방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K-방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의 무기를 모방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DNA로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도 있고, 이 밖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무기들을 이용해서 여러 외침을 막았다는 데 있어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집대성한 책,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책은 컴퓨터 기술을 통한 사이버 보복과 방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과 대응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담아냈습니다. 사이버전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교훈을 담은 책,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입니다. 군인의 정체성과 군대 문화의 방향에 대해 기술한 책,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해군 제독 출신 저자는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명예를 통해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신뢰받는 군대가 되기 위한 군대 문화의 혁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세워줄 책,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입니다. 우리나라 K-방산의 그런 규모는 세계 10위의 그런 수출국으로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수출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도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